퍼거슨의 법칙이라는 걸 가져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밑에 빨간색은 미국의 국방비 예산이고요. 파란색은 미국의 이자 지출입니다. 아, 네네. 그래서 퍼거슨의 법칙이라는 건 역사학자 니얼 퍼거슨이 본인이 제시한 건데 어떤 제국이 국방비 지출보다 이자 지출이 커지게 되면은 그때부터 제국이 무너지더라라는 건데 최근 이게 역전이 됐죠. 그리고 그렇죠. 앞으로 전망을 해보면 이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질 거다라고 전망이 되는데 이거가 이제 소위 지금 미국 공화당 애들이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 부채 줄여야 된다. 이게 국방 얘기다 하는 게 요거가 이제 파워센의 법칙이 된 거군요. 아. 안녕하십니까. 최부심과 에릭의 거장연구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에릭이 어떤 거장의 얘기를 가지고 왔는지 굉장히 또 설레이는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침체가 또 네. 가시화되지 않았습니까? 리기 발표 이후로. 그렇죠. 근데 오늘 주인공 두 명은 몇 년 전부터 가장 먼저 침체를 얘기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침체 호소인. 저 침체 호소인이었는데 이 목소리에 힘을 얻었죠. 그렇죠. 요즘에 또 약간 좀 그게 좀 올라왔겠네요. 근데 재밌는 게 두 분이 침체라는 건 똑같은데 결론이 다릅니다. 그래요? 그래서 각자 어떤 논리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는지 한번 오늘 보시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주인공은 레이시 헌트입니다. 우선 오늘 내용은 레이시 헌트가 최근에 발간한 1분기 경제 전망을 토대로 만들었고요. 레이시 헌트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자면은 채권 장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30년 연평균 수익률이 8.2%라고 하는데 근데 이거를 보면은 댓글에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니 8.2% 그거 잘한 거야? 잘한 거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하는데 이제 주식하는 사람은 주식의 벤치마크 이제 지수랑 비교해야 되고 채권은 이제 채권 지수랑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블룸버그 채권 지수인데 동기간에 블룸버그 채권 지수가 제가 알기로 한 1%에서 2%대로 알고 있거든요. 연평균 수익률이. 그래요? 와, 그럼 어마어마한 사람이네. 어마어마하게 아웃퍼폼을 했고 심지어 채권 왕이라고 불렸던 일고스가 연평균 수익률이 한 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채권 황이네. 그렇죠. 그래서 채권 마스터, 채권 장인이다 라고 베런스지에서 직접 명명 받았고요. 이게 필드에서만 성공한 게 아니라 학계에서도 성공했습니다. 이 경제학이 이제 아브람슨 상이라고 권위 있는 상이 있는데 그 상을 수상을 했고 또 계량 경제학 분야에서 또 알아주는 교수 중에 한 명을 하는 사람이에요. 저 학계랑 필드 모두 다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침체를 꾸준하게 주장을 하다가 잠깐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힘을 얻어서 관세로 인해서 이제 침체는 피할 수 없게 됐다라고 하고 예전에는 이제 침체가 온다고 주장할 때 경제 데이터를 가지고 약간 경기 순환 측면에서 침체에 빠진다고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역사적 패턴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침체로 가는 역사적 패턴을 미국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채권 마스터답게 그럼 이 상황에서 채권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우선 제가 잠깐 머뭇거렸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분기별 레이시 헌트가 이제 분기별 보고서를 낼 때마다 그 보고서의 침체를 얼마나 언급을 했나 제가 한번 쭉 따져봤는데 이 23년 3분기부터 경제가 생각보다 너무 좋으니까 매크로 전문가들의 예상이 다 빗나가기 시작한 순간부터 좀 약해지다가 4분기부터 갑자기 또 이제 침체 강한 확신을 얻고 그런 침체를 주장했습니다. 근데 올해 1분기는 침체 언급 횟수가 4분기보다 적긴 합니다만 그러네요. 그래도 이제 이 전체적인 논조를 보면은 오히려 지난 4분기보다 더 강하게 침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역사적 패턴을 그대로 밟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5가지 폭턴을 제시를 합니다. 그게 바로 관세, 통화정책, 재정지출, 정부부채, 그리고 인구 문제인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세 같은 경우는 지금이 대공황이 있었던 1920, 30년대와 너무너무나 유사하다. 그 당시에 대공황이 어떻게 왔느냐. 각국이 이제 무역전쟁을 벌이면서 서로 자국한을 평가절하하면서 경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스무톨리법으로 대표되는 요즘 이제 이게 자주 언급되잖아요. 그걸 대표되는 관세법이 통과가 돼서 서로 각국이 관세 전쟁이 벌어졌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사람들의 마인드는 자국을 부강하게 하려면은 내 이웃이 가난해져야겠다. 상대방을 가난하게 만들어야 내가 경제적으로 승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관세 전쟁을 펼쳤고,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됐냐? 대공황이 왔고, 결국에는 30년대 말에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인류 역사상 어쩌면 가장 암울한 신년대를 보내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레이션트는 경제학자답게 시계를 첫 100년 전부터 더 돌립니다. 그래서 이제 중상주의가 판을 치던 그 시대로 돌리는데 이제 중상주의라고 하면은 이제 부가 어디서 오느냐 여기에 있어서 부는
한 나라가 귀금속과 금이랑 은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예. 그래서 이제 수출을 해서 상대 국가의 금은을 우리나라로 가져오면은 그거는 강해지는 거고, 수입을 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금은이 밖으로 나가게 되면은, 이제 금화 은하로 지급해서 밖으로 나가게 되면은 그 나라가 약해지는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경제 사상인데, 이 다음에 이제 애덤 스미스가 나오면서 아니다, 부의 원천은 노동력에서 나오는 거다. 북부에서 나온다는 게 그렇죠. 그러면 그 전에 중상주의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 그쵸. 250년 더 전으로 돌아간 몇십 천원 돌아가있습니다. 와. 근데 중상주의를 여기서 갑자기 왜 언급하느냐, 저 이렇게 좀 논조가 강하게 나갑니다. 중상주의로 대표되는 무법과 약탈과 혼돈의 시대로 갈 거냐, 아니면 자유시장과 자유무역으로 대표되는 평화와 번영으로 갈 거냐라고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아니 뭐 중상주의라고 한다고 해서 네. 이거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닌가라고 하는데, 아마 이 얘기를 한 배경에는 온화한 시장 이론이라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말이지 인간은 거래를 통해서 문명화가 된다는 거죠. 자유시장 이런 거를 통해서 상대방과 협력도 하고 또 공정하게 경쟁도 하면서 이제 자기 평판을 신경 쓰게 되고, 네. 그래서 도덕적인 선택을 하면서 이제 인간이 문명화가 된다는 건데, 근데 지금의 마인드는 우리가 자유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어떨 때는 협력하는 게 아니라 네. 중상주의 시절 마인드, 이웃을 가난하게 만들어야 내가 성공하다, 상대방을 죽여야 된다라는 마인드로 지금 세계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혼돈의 시대로 깨울 수 없다. 거의 뭐 트럼프 비판을 위해 가지고 뭐 250년 전에 그 칼을 꺼내 가지고 그냥 막 썰어버리고 있네요. 와. 스케일 보소. 네. 물론 이제 이 역사적인 얘기도 했습니다만 즉각적인 영향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무역 제품은 에너지를 빼고는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당연히 이 가격 오르는 것보다 이제 매출이 팔리는 양이 더 떨어질 거기 때문에 총매출 감소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이제 관세로 경상수지가 개선된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제 이 국제수지가 균형을 이루면은 경상수지가 이제 흑자가 되고, 그러면은 필연적으로 자본수지는 악화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제 해외 자산을 많이 사고 국내 자산은 덜 산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은 미국의 중요한 이 미션 중에 하나인 국채를 외국에 파는 그런 수요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가 적자가 나면은. 그렇기 때문에 관세로 경상수지가 개선된다는 거는 이것도 미국의 또 치명적인 약점을 찌른다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다. 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같네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부 지출 문제입니다. 이 그래프는 이제 정부 지출을 표시를 한 겁니다. 전년 대비해서 얼마나 늘었나 줄었나를 표시를 한 건데, 근데 이제 정부 지출하면 이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네. 뭐 인프라부터 통과시키고 뭐 통과시키고 이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 지출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죠. 근데 이게 레이션트는 오히려 도움이 되기는커녕 경제의 발목을 잡을 거다라고 주장합니다. 그 근거는 이제 이 부정적인 승수 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그래프는 이제 GDP 대비 부채 비율을 60% 기준으로 GDP 대비 부채 비율이 60% 이하인 국가들 그리고 이상인 국가들로 이렇게 나눈 겁니다. 이 60% 이하인 국가는 이제 소득에 따라서 개도국이랑 고소득 국가로 나눴고요. 그리고 지금 X축이 시간인데 이 단위가 빈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이 국가들이 GDP 대 정부 지출을 늘리면은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걸 이제 Y축에 표시를 한 건데, 4, 5분기까지는 좋은 효과, 양의 효과가 있는데 이제 5, 6분기 넘어가면서부터는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한 1년 정도는 좋아 보이다가 그다음부터 한 24분기까지는 상당히 악영향을 끼친다라는 건데, 이 미국은 이 빨간색에 속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기 때문에. 근데 아까 그래프를 보시면은 24년 2분기쯤에 이 정부 지출이 급격하게 올라왔거든요. 네. 그래서 레이션트는 이게 4분기 이후에는 악영향을 끼치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렇구나. 올해 2분기부터 올해 중순부터 다시 경제의 발목을 잡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이제 부채 문제인데, 부채를 늘려도 이제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채무 생산성, 그러니까 이제 부채가 1달러 늘 때 GDP는 얼마나 증가하나 대비해서 본 건데, 1981년에는 미국이 부채를 1달러 늘리면은 GDP는 3.15달러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채를 1달러 늘리면은 그거의 3배 이상 성장을 했는데, 지금은 부채를 1달러 늘리면은 80센트, GDP가 80센트 증가하는 수준으로 크게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 통계를 좀 내보니까 GDP 대비 부채 비율이 90%를 넘는 국가들은 이 추세 성장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추세 성장률에서 3분의 1 정도가 감소하더라. 그래서 미국을 한번 보니까 이제 지난 20년간 1기당 GDP 성장률이 1.3%였다. 20년으로 한정을 한 거는 한 2000년대 중반부터 GDP 대비 부채 비율이 급격하게 늘어서 한 20년을 한정한 거 아닌가 싶고, 그런데 이게 미국의 추세 성장률에 비하면 얼마나 떨어진 거냐. 미국의 추세 성장률이 2.3%인데, 근데 그거보다 40% 정도 낮아질 거다
정확히 이 부채가 많은 국가가 성장률이 저하되는 패턴은 그대로 밟고 있다는 거죠. 네, 이거 근데 우리나라에도 되게 이것 때문에 하는 이 창영총재가 지적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GDP 80% 선을 어느 정도의 마지노선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걸 넘어가면 성장률이 위축이 되니까 가계부채 관리 목표도 저 선을 기준으로 되게 예민하게 보고 있는데 또 저거에 대해서 또 반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어차피 사회과학이어서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부채가 많다고 해버리면은 특정 경제 주체가 부채가 많다고 하면은 확실히 좋아지기는 조금 어려운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특히 민간의 부채 비중이 좀 높으니까 정부 부채 비중은 낮아가지고 민간이 지금 민간 소비가 침체되는 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서 그래서 어느 정도 저거는 설득력이 있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부채 관련해서 또 퍼거슨의 법칙이라는 걸 가져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밑에 빨간색은 미국의 국방비 예산이고요. 파란색은 미국의 이자 지출입니다. 아, 네네. 그래서 퍼거슨의 법칙이라는 건 제 역사학자 니얼 퍼거슨이 본인이 제시한 건데 어떤 제국이 국방비 지출보다 이자 지출이 커지게 되면은 그때부터 제국이 무너지더라라는 건데 최근 이게 역전이 됐죠. 그리고 그렇죠. 앞으로 전망을 해보면 이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질 거다라고 전망이 되는데 이거가 이제 소위 지금 미국 공화당 애들이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 부채 줄여야 된다. 이게 국방 얘기다 하는 게 요거가 이제 파워센의 법칙이 된 거군요. 네, 그럼 과거에 어떤 사례가 있었나? 17세기의 스페인 또 이 16세기 당시에 무적한 대로 유명하지 않았어요? 네. 그때 당시에 황금의 시기고 17세기 스페인 이제 위기의 시대라고 부르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으로 스페인이 혼란해지고 이자 지출이 거의 정부 예산의 80%까지 올라갔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페인이 가지고 있던 식민지들을 하나씩 잃기 시작합니다. 포르투갈 독립하고 네덜란드 독립하고 이러면서 스페인이 제국의 강대국의 지위에서 내려오게 됐고 그리고 이제 18세기 프랑스는 이때 당시에 1788년에 프랑스 왕정이 파탄이 나서 이자 지출이 정부 재정의 50%를 넘게 되는데 근데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발생. 그렇구나, 1년 만에. 네. 그리고 20세기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1차 대전이 끝나고 2차 대전이 시작하기 전에 이제 전간기에 영국의 부채 부담이 너무 심각해져가지고 국방비 지출하는데 부담이 생기니까 영국이 독일의 유화 정책을 시도를 합니다. 우리가 독일 좀 잘 봐주자. 너무 이제 이 국강으로 이 무력으로 대립하지 말자. 그래서 유화 정책을 시도를 했는데 이게 실패로 돌아가게 됐죠. 그래서 결국에 독일이 다시 2차 대전을 일으키고 영국은 2차 대전 이후에 확실히 이제 제국의 이 패권국의 지위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패권국의 지위를 한 200년 정도 유지를 했잖아요. 네. 그 당시 이제 위기가 몇 번 있었는데, 근데 그때 이제 산업혁명이 발생해서 혁신으로 돌파. 돌파. 그리고 또 이제 빅토리아 시대에 또 흑자 재정을 일궈서 또 위기를 돌파하고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 위기를 넘기지 못하고 패권국의 지위를 넘겨줬다. 네, 미국도 이 패턴을 밟는 거 아닌가라고 레이셔튼 주장하고 있습니다. 파거스의 법칙으로. 네. 그리고 마지막은 인구인데 작년에 미국이 2001년 이후에 인구가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330만 명 정도 늘었다고 하는데 네. 한 비율로 따지면 1% 정도 인구 증가한 거고 근데 그 인구 증가 폭의 80% 이상이 이민이고 그중 대다수가 불법 이민으로 추정이 된다. 트럼프는 반이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이 전문가들의 예측치를 보면은 올해 이민자가 50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100만 명에서 100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6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근데 레이셔드가 걱정하는 거는 그간 이 늘어난 이민자들이 노동시장이나 아니면 정부 지출이나 가계 지출에서 미친 영향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게 6분의 1 토막이 나버리게 되면은 경제에 얼마나 큰 충격을 주겠느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짜 심각한 얘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은 이 통화정책인데, 보시면은 이건 이제 M2의 증감률을 나타낸 겁니다. 실질을 나타내고, 이제 4년 이동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전년비 얼마나 늘었나 줄었나를 보는 건데, 보시면은 1914년부터 지금까지 총 9번 역성장을 했습니다. 통화량이. 근데 통화량이 역성장 할 때마다 대부분 이제 침체가 없다는 거죠. 네. 이 레이션트가 계속해서 꾸준히 주장하는 게 이제 화폐 수용성이거든요. 돈의 양과 돈이 도는 속도를 곱하면은 그게 이제 명목 성장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근데 이제 돈이 도는 속도는 변동폭이 어느 정도 제한적이고 그리고 돈의 양이 줄어들고 늘어드는 게 덕적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돈의 양이 얼마나 많냐 적냐에 따라서 인플레인지 디플레인지 침체가 오는지 경기가 호황인지가 결정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역사상 9번째로 역성장을 했으니까 경제에 당연히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헌트는 여기서 더 들어가서 이제 보통 우리가 통화량을 볼 때 M2를 보잖아요. 네. 헌트는 이제 ODL이라고 한마디로 이제 상업은행 예치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업은행 예치금이
M2보다 더 빠르고 더 정확하다. 그럼 상호은행 예치금은 얼마나 밀고 줄었는지를 보자라고 하니까 이 역시 엄청나게 큰 폭으로 역성장하고 있다. 네. 그래서 화폐 수량설 측면에서 볼 때도 안 좋을 수밖에 없다. 그럼 자기가 생각했을 때 거의 뭐 소위 70년대 말 저축 대부은행 대파산 시기나 거의 90년대 중반에 있었던 그 위기 수준만큼의 그 예측은 감소가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심체가 좀 크게 올 거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화폐 유통 속도를 보면 이게 점점 우하향하고 있잖아요. 금융위기. 이거 거의 한국인데 그 부동산이 꼬라박아가지고 지금 돈이 안 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준이 돈을 풀어도 네. 돈이 안 도니까 예전만큼 경기 진짜 표가 없을 거라고. 그니까요. 지금 약간 그런 상태인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와. 그런데 이제 이 모든 악재를 앞서 보냐 모든 악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악재를 막을 수 있는 게 연준이었다. 하고 이제 그 앞서서도 1930년대 지금 비교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대공황에 가는 길목에서 연준이 통화 정책을 잘했으면 막을 수 있었다. 이 밀턴 프리드먼도 그렇게 주장을 했더라고요. 연준이 잘했으면 대공황을 막을 수 있었다. 근데 지금 연준이 1930년대 연준처럼 실수할 것 같다. 왜냐면 미리 선제적으로 금리를 빠르게 내리고 대응을 빠릿빠릿하게 해야 되는데 파월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아직 뭐 데이터를 좀 더 보겠습니다. 데이터 의존입니다. 이러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연준이 실수. 이건 내 연준 입장도 들어가야 되는데 홈런공이 날아오고 있는데 외야수한테 잡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투수가 잘 던져가지고 맞질 말았어야 돼. 근데 일단 뻥 맞아가지고 날아갈 때 너가 잡을 수 있어, 너가 잡을 수 있어 이러면 이제 펜스로 열심히 뛰어가고 있는 입장에서 내가 잘못했냐? 너가 공 맞았지? 약간 이런 말을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미국 연준은 그 어차피 볼라도 없고 거의 뭐 소위 전향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소위 허수아비 연준화 좀 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연준이 실수할 것 같다 이런 말을 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하는 얘기 같네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투자해야 되냐? 뭐 침체가 오는데 결국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이 못 막을 것 같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결국엔 침체가 오고, 그리고 앞서 이제 한국에 비유한 것처럼 이 통화유통 화폐 연동 속도가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큰 침체가 올 것 같은데, 그러면 당연히 장기채가 유리하지 않겠냐? 그래서 장기채 사라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얼마 전까지는 또 30년물 장기채도 금리가 치솟아가지고 역시 트럼프는 대단한 인물이야.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장기채라면 10년 이상을 말하잖아요. 근데 10년물 건드린 것까지나 뭐 어느 정도 익스큐즈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30년물도 동시에 막 끌어올려 버리는 걸 생각하다 보니까 진짜 트럼프 대단한 인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를 생각해 봤을 때는 장기채권 금리가 결국 내려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침체의 전형적인 패턴대로 갈 거다라고 보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건들랑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분 이제 채권 왕이고 이분 채권 장인이고 둘 다 침체를 얘기하는데 근데 결론이 다르고 건들락은 금으로 가라고. 금으로 좀 가라고 했고. 건들랑은 침체가 오면은 채권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왜냐면은 이번 침체나 이런 것들 보면은 그 국력이 쇠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비즈니스 사이클상 하락이 아니라 그러면 미국채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금으로 가라. 근데 채권 장인은 침체가 오면 당연히 채권 좋지 않겠냐. 오케이. 금리 킹이냐 마스터냐 또 우리 또 약간 얼마 벌어야 되겠네요. 댓글에 그러면은 건들락이 맞을 것 같다. 그러니까 건들락 얘기는 미국 침체가 오면은 장기금리가 치솟으니까 금으로 도피해라. 약간 이런 입장이었고 그래서 채권화에서 금왕이 됐죠. 근데 지금 이 헌트 같은 경우에는 채권 마스터답게 결국은 채권 금리가 내려가게 됩니다. 침체가 오면 약간 채권 정론설에 입각하는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고 누가 맞을 것 같은지 댓글로 달아주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네요. 둘 중에 누구예요? 저는 채권을 다니기 때문에 또 자연스럽게 넘어가요.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요 얘기를 하고 나서의 전반적인 추이를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둘 다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마 건들락도 뭐 채권 금리가 치솟고 막 이러면은 다시 채권 포지션 잡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될지는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근데 롱텀에서 놓고 보자면은 근데 미국의 진짜 장기 금리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 가지고, 근데 요즘에 제 불안은 진짜 금리가 올라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 내려왔다고는 하지만 어차피 완전 치솟았다가 살짝 내려오긴 했는데 바닥에서 많이 떴어요. 그죠? 금리의 시대로 얻어가서 말죠. 진짜 어떻게 되는 거야 진짜 다 모르겠다 정말. 하여튼 거시경제가 정말 많은 부분에서 어려운 것 같고 이런 사람들도 어쨌든 자기 그 신인도를 걸고 이런 여러 가지 전망을 하는 건데 전망을 하는 입장에서 이런 전망과 로직을 밝혀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함을 느껴야 되겠죠. 어쨌든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하셨던 이 또 채권왕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잘 들었고요. 또 지난번에 했었던 오늘은 채권 마스터였지만 채권 왕에 대해서 비교까지 해주면서 이게 머릿속은 이제 뇌에 한 몇십 프로가 거장으로 박혀 있죠 지금. 머리에 상당한 부분이 거장으로 맺혀 있는 것 같은데
그분들의 발톱에 때라도 있죠.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만들어주신 분은 에릭이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